중국 역사가 이제 5,000년인데 중국 역사 5,000년사 중에서 가장 허약했던 때가 우리 고구려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서한 후기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그 삼국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서진, 동진, 그리고 5호 16국, 그리고 남북조 시대, 이 시대가 중국 역사상에서, 한족 역사상에서 가장 취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한 400년 동안 중원에서 물러나가지고 저 하급 민족으로 추락되어 있고 동이족들이 중원을 지배한 시기입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근데 그때가 한국으로 말하면 바로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시대. 그런데 이때 사실 이 (16국) 그러니까 이제 중원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만 전국시대에는 7개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걸 혼란한 시대라고 하는데 16국 시대에는 16개로 중국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큰 나라만 16개지 전부 합하면 그거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남북조 시대에도 사실은 남조의 진나라 같은 나라는 그게 중국의 왕조라고 하지만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백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국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5호 16국 이제 서진, 동진, 남북조 이 시기가 고구려 시대인데 이 고구려 시대 중에서도 광개토왕 시대가 이제 고구려 전체 역사에서 광개토왕, 장수왕 이 시기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원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동이족이 약화되고 동이족에서 광개토왕 같은 위대한 영웅이 나오면 중원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니까 중원이 그 시기가 그 동진이라고 하는, 아까 지금 남쪽으로 중국 왕조가 가가지고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된 그게 바로 동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광개토 대왕이 374년에서 413년 그 시기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 동진이라고 하는 아까 그 북방 영토를 다 잊어버리고 장강 남쪽에 가서 송, 제, 양, 진 네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네 나라 중에 예를 들어서 진나라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뒤에는 국가가 약화되어 가지고 소위 황제의 나라가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됐다 이거야. 그때 이제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은 한 번도 중국을 지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때에 고구려 사람 고운이라는 사람이 중원에 가서 세운 나라가 북연입니다. 그러니까 16국 중에 하나가 고구려인이 세운 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야. 고운이 세운 나라가. 그런데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일본은 5세기에 대화국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그랬지만 그때는 일본은 걸음마 단계란 말이야. 그리고 서양을 보자 이거야. 그 광개토왕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서노마, 동로마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330년까지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한참 유세를 떨칠 그 시기를 지나서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에 와가지고는 로마가 기울어서 서노마, 동로마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라 이거야. 국력이 약화되어 있을 때라 이 말이야.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은 중국으로 말하면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징기스칸은 1206년이니까 고구려보다 훨씬 뒤에고, 그러니까 이 고구려 시기에 세계의 최강국이 고구려입니다. 중원이 창강 남쪽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약화된 상태로 있는데 광개토왕이 나와서 중원의 그 동북뿐만 아니라 중국을 아주 넓은 지역을 다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그때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최강자일 뿐만 아니라 서구를 통틀어서 말하더라도 세계의 최강자였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유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그 분열되어 있던 그 중국을 통일하고 해서 중국을 다시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남북조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598년에 양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군대 30만을 동원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는 수양제가 직접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평양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30만이 왔는데 10분지 9가 사망했어요. 이건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지. 당서 신서에.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양제가 열받아 가지고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서 612년에 수양제가 직접 고구려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영양왕 때, 시기로 말하면 서기 612년입니다. 이때 군인만 113만 3,800명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운수 물자를 동원하는 인부는 대개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약 300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전 군을 동원해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가 만일에 조그만한 압록강 변방에 있는 나라면
수양제가 뭐하러 이렇게 300만을 동원해 가지고 왔겠습니까? 6.25가 났을 때 메가더 장군이 오는데 미국의 전군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 배 몇 척 가지고 오는 거지.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왔다는 것은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라고 최치원 선생은 자기가 그 문집에 얘기를 했거든요.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는 강병 100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기록은 안 믿는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민족의 그 약점, 부끄러운 점, 그런 거 위주로 선택해서 역사를 써왔단 말이야. 자랑스러운 면, 강대한 면, 이런 것은 전부 빼놓고.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 같은 분은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아니야. 그런 분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국무총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한 말이야. 고구려가 전성기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에는 강병이 100만이었다 이거야. 이때는 고구려가 100만 대군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올 때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결국에 성 하나도 함락을 못 시키고 그 실패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을지문덕 장군에게 그 살수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30만 명이 강을 건너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2,700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록이 우리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중국 기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장군들이 전사한 사람이 많고 또 거기서 얻은 군수 물자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1차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613년에 수양제가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거의 몰살 당하다시피 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국민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 왔다가 돌아갑니다. 철군을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래 이제 614년에 세 번째 또 직접 침략하러 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기록을 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어른하고 어린애하고 싸움이야 이거는. 아니 수나라가 제대로 싸워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글쎄 성 하나를 못 뺏었다고 하면 이게 같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대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수나라는 이제 중국의 농경민족입니다.
우리는 기마민족이야. 그리고 고구려는 500년, 6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야. 그리고 수나라는 이제 뭐 거기 그 중원에 있는 농경 민족들 몇 개 통일해가지고 나라 세워서 불과 이제 통일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제 신생국이야. 응?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치러 오려면은 힘을 키워가지고 20, 30년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데 그 중국의 그 주변에 있는 농경 민족들이 수양제가 가서 싸워보니까 아주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과신해가지고 고구려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고구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의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그래 이제 고구려에 와서 국력을 다 소진해버리는 바람에 수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당나라한테. 고구려의 전쟁하러 오지 않았다면, 고구려와 전쟁하지 않았다면 수나라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건국이 돼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아버지 이연희가 그 당나라의 시조입니다만 당태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그 황제가 된 다음에 수양제가 고구려에서 3차 정벌에 왔다가 패망하고 간 정확히 30년 뒤에 당태종이 644년에 다시 옵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힘을 비축한 거죠. 당태종은. 수양제처럼 바로 오지 않고. 3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는 전 군대를 몰고 오지 않고 이제 정병만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정병 한 정규군 4만 또 수군 해군이 한 4만 명, 육군이 6만 명 해가지고 어쨌든 10만 명에서 15만 명 내외가 이제 다시 그 고구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45년에 중국의 당나라의 그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주, 북경 쪽으로 오고 3월에 당태종은 정주로 옵니다. 이 중국의 장수나 당태종이 왔던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평양이 대동강 유역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주라고 하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이 정주는 하북성 보정시, 거기가 정주입니다.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던 고조선의 서쪽 경계, 거기가 정주예요. 광개토왕 시대에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해가지고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선이 그 하북성 서수현 그 지역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태종이 정주까지 온 거야. 이세적은 북쪽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성, 건안성, 현도성, 계모성, 뭐 이런 비사성 이런 성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성이나 백암성, 계모성 이런 성들을 이제 아까 수양대에는 성 하나도 함락을 못 시켰는데 당태종은 고구려에 한 10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으로 가지 않고 안시성을 먼저 치게 돼요. 왜냐하면 안시성은 지금 말하면 수도 경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시성을 놓아두고 평양성을 먼저 공격했다가는 배후에서 공격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평양성을 먼저 치지 않고 안시성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 달에 안시성 공격을 개시했는데 근 3개월 동안 전쟁을 했지만 그 안시성 하나를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시성이 5,000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요동성이 중국 기록에 나타난 숫자만 6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그거보다 더 많았다 이거야. 그러면 안시성도 요동성보다 결코 숫자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당태종이 회군을 하게 됩니다.